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인력 채용을 엄격히 심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현행 전문직 취업비자 H-1B 발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Buy American, Hire American, 즉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비자 신청자의 학력과 임금, 기술, 숙련도 수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임금, 저숙련도 외국인 취업자들의 경우 H-1B 취득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미국산 제품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철강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재 시행되고 있는 H-1B 무작위 추첨제는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대학을 나온 젊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며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와 노동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감시와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 이번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잇따른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 정책이 결국 중남미 갱단의 조직 확장에 일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들 도시들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으로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피난처 도시가 중남미 갱단을 잉태 확산시키는 어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서 오바마 정부의 나약한 이민자 정책이 전역의 여러 도시에 갱단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며 오바마 정부의 이민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이에 합세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중남미 갱단과의 전쟁이 피난처 도시들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엘살바도르 갱단인 MS-13을 특정하면서 소위 피난처 도시들이 중미 불법 체류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이들 범죄 집단이 세를 불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난처 도시는 처음으로 LA가 1979년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뉴욕과 LA를 비롯해 미 전역에 최대 300개의 시와 카운티, 주가 피난처 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는 노골적인 반트럼프, 칼렉시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 재판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민 판사 추가 채용을 밝혔지만 별 움직임이 없어 이민 재판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민 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이민 판사는 턱없이 부족해 이민 재판의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USA 투데이는 2017년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 재판 건수가 총 50만 8,036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무려 2배가 증가한 것이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 늘었습니다. 판사 한 명이 한 해 평균 처리하는 건수가 750건이 넘었습니다. 처리가 빨라야 하는 추방이나 망명 등의 다음 심리가 몇 년 뒤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제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는 한 이민 판사가 처리하는 청소년 이민 재판이 하루 20건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립국이나 중범죄의 경우 공청회 없이 곧바로 체포하고 추방 재판에 넘겨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이민 판사 인원으로는 재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부는 이민 판사 추가 채용을 밝혔으나 아직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퇴한 이민법원 판사 폴 슈미트는 내가 맡았던 재판 건수가 총 10,000건에 달했고 재판의 다음 심리 날짜 중 가장 빠른 일정이 6년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5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이 18일 발표한 2017 대통령 선거 아시안 유권자 출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을 찍은 한인 유권자는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힐러리를 찍은 전체 아시안 유권자는 79%로 이보다 6%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한인 유권자는 14%에 불과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2004년 존 케리 민주당 후보를 66%가 선택했으며 2008년 오바마 민주당 후보에게는 64%, 2012년 재선에서 오바마 후보에게 78% 지지를 보내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인 유권자는 민주당원이 64%, 공화당원이 11%, 정당이 없는 경우가 23%로 나타나 이 역시 전체 아시안 유권자보다 민주당원이 많았습니다. 또 한인 유권자들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했으며 형사법 적용 연령 인상안에 대해서도 64%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타인종 아시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투표 참여에 불편을 느낀 한인 유권자는 63%에 달해 전체 아시안 유권자 41%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맨하탄 로어이스트에 들어서는 새 노인 아파트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렌트가 월 최저 $396로 책정됐습니다. 맨하탄 로어이스트 에섹스 스트리트과 딜런시 스트리트 교차로에 세워지는 노인 아파트 사이트 6이 17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에섹스 크로싱 재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신축되는 사이트 6은 14층 총 99가구 규모이며 55살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월 렌트는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96에서 $1,254이며 모두 원베드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개발사의 서한으로 요청해야 하고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다시 보내면 됩니다. 한국어 신청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 신청 마감은 6월 16일이며 임대 가구 절반은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 3 주민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에섹스 크로싱 재개발 프로젝트는 6에이커 규모의 공터에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를 세우는 것으로 전체 아파트 1,078가구 중 52%가 서민과 노인에게 배정됩니다. 한편 뉴저지 우드브리지에 들어설 서민 아파트 페이즈 1도 공사를 시작했으며 2018년 가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플러싱 머레이힐 먹자 골목의 한인타운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또 6월 3일을 다문화 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 추가 주차 공간 마련과 식자재 공동 구매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머레이힐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는 18일 먹자골목에 코리안웨이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재차 논의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가 149 스트리트과 41 애비뉴 선상을 맨하탄에 이어 플러싱에도 코리아웨이로 명명하도록 추진해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환 번영회장은 지역 정치인들과 이번 사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인들도 관심을 표하고 있고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6월 3일을 제5회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또 먹자골목의 교대 주차 규정 시간을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로 변경하는 안과 먹자골목 인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철로 복구 공사를 통한 주차 공간 추가 마련, 원가 절감을 위한 식자재 공동 구매 등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맨하탄과 플러싱,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포틀리 일대 등 3개 지역이 한인타운으로 불리고 있지만 차이나타운과 리틀 도쿄처럼 공식 명칭이 부여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별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의 부주의 정도가 뉴저지주는 하위권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운전자 90%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부주의 운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 분석기관 젠드라이브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셀폰 사용으로 산만해지는 단 2초 동안 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20배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간은 시간당 평균 3.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운전자들이 가장 부주의한 주가 버먼트주로 조사됐으며 안전 운전을 잘 지키는 주 1위는 오리건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중위권인 23위, 뉴저지는 하위권인 45위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3개 주 모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당사자는 물론 탑승자와 다른 운전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교통법 위반이 아닌 범법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40년 연속 꾸준히 감소했지만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배값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는 가운데 담배 판매업소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지역별로 담배 판매 라이센스를 줄이고 발급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담배 판매업소가 너무 많아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최근 뉴욕시 담배 판매 라이센스를 50% 줄이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각 지역별로도 담배 판매 라이센스를 줄일 뿐 아니라 새로운 라이센스 발급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담배 판매 업소나 학교와 종교시설 1000피트 이내에는 또 다른 담배 판매 라이센스 발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도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에는 9천여 곳의 담배 판매업소가 운영 중으로 이 같은 조치는 담배 판매업소가 너무 많아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암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담배 판매업자는 피자 가게보다 31배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루클린이 2,725곳으로 가장 많았고 맨하탄 2,196곳, 퀸즈 2,117곳, 브롱스 1,542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하탄 32가 K타운 인근은 인구 10,000명당 62곳의 담배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학교 1000피트 안에 있는 담배 판매소는 6천여 곳, 학교 내 200피트 안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곳도 3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어린이집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연 13,300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는 캘리포니아주의 연평균 데이케어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4년 기준 연평균 비용이 13,300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데이케어 비용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7%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시 평균 데이케어 비용은 연평균 12,000달러 선을 기록했으며 오렌지 카운티와 산타바바라, 산타크루즈 등 해안가 인근 지역은 15,000달러로 나타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데이케어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치솟는 보육 비용과 관련해 주 당국은 보육 보조금 혜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입이 연 5만 달러 미만의 가구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지급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내 담배업체들이 담배값 인상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한 담배 할인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최근 담배 판매업체 말보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담배값 $2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메일과 함께 쿠폰북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말보로는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담배 제품에 대한 3장의 할인 쿠폰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불법이 아닌 타당한 방식으로 금연 캠페인 등에 맞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각 카운티를 중심으로 담배 쿠폰이 있더라도 최소 구매 가격을 한정하는 등 할인 쿠폰의 영향력을 줄이는 법률을 도입해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담배세가 $2 이상 인상돼 평균 담배값은 $8에서 $10 선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18일 오전 10시 45분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시에서 39살 코리 알리 무함마드로 알려진 흑인의 무차별 총격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으며 풀턴 거리로 접근하면서 주민 한 명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어 주차장에 있던 남성 한 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에 맞은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모두 16발을 쏜 뒤 출동한 경찰에 투항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버큰역 열차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선로가 오는 6월부터 재개통됩니다. 하지만 당시 열차가 승강장을 들이받으면서 파손된 역사 등 구조물 복구 작업은 2019년 7월 중에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9월 호버큰역 사고는 패스캑밸리 노선 열차가 호버큰역으로 진입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승강장으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74살 로버트 가드윈을 살해하고 이 장면을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했던 37살 스티브 스티븐스가 18일 경찰의 추격을 받다 펜실베니아 북서쪽에 있는 에리 카운티의 한 도로에서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스가 한 맥도널드 주차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으며 스티븐스가 차를 몰고 도주하자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가오자 그는 차에서 자신에게 총을 쐈습니다. 조 파운데이션 장학재단이 2017년도 제10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조 파운데이션은 매년 7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오고 있지만 올해에는 임마철 전 뉴욕 경인협회장과 송성균 유니콘 빌딩 서비스 대표가 후원해 총 10명에게 각각 $2,000의 장학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올 가을 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6월 15일까지 지원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겠으며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